자, 지금까지 저희는 데이터 분석의 각 단계들을 하나씩 공부해보고 있었습니다. 그 중에서 데이터 시각화, 기술적 분석, 상관관계, 인과관계, 즉 이거는 데이터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싶다. 관계는 어떠한지 알고 싶다. 그리고 통계 추론과 알고리즘 학습. 결국 이것은 모델링이었다. 모델링이란 우리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, 그 수많은 근거들을 하나로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된다. 즉, 바로 근거다 라고 얘기를 했고,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능 검증 아니면 결과를 해석하기 위한 가설 검증이 필요하다. 이렇게 하나씩 해결을 해왔습니다. 그 순서로 봤을 때 기술적 분석을 먼저 하고, 상관관계, 인과관계도 확인했고, 통계 추론, 알고리즘 학습, 그리고 통계 추론을 통해서 우리가 통계적 확률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가설 검정도 확인했는데 그 마지막으로 데이터 시각화를 한번 확인해 볼 겁니다. 이 데이터 시각화라는 것은 결국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싶다. 가장 거의 앞단에 위치하고 있는데 왜 이걸 마지막에 배웁니까? 사실 데이터 시각화는 그 근본적인 사용은 실제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싶다는 건 맞는데 여기만 쓰이던 건 아닙니다. 앞의 내용들을 쓱 봤을 때 기술적 분석, 즉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통계적인 숫자로 확인하고 그리고 컴퓨터를 사용해서 그림을 그리고 여기에도 시각화가 잠깐 나왔습니다. 그리고 상관관계 또는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특정한 변수들끼리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스캐터 플롯 이런 거 그렸었죠? 마찬가지 시각화가 있었습니다. 그리고 통계 추론에서 정말 많은 시각화로 뭘 봤냐? 분포를 봤습니다. 분포. 샘플을 반복적으로 추출하여 그 통계량을 계산하면 그 누적값은 정규분포가 된다. 이때도 분포를 위한 시각화가 등장했었고 그리고 박스 플롯 분포의 통계적인 수치를 함께 표현한 이런 그림도 확인했었습니다. 그리고 알고리즘 학습에서도 주로 그래프를 볼 일이 있었습니다. 즉, 과거 데이터로 미래를 학습하는 건데, 미래의 특징을 확인하는 건데, 실제 어떤 패턴이 있고, 그 패턴들이 있다면, 이 패턴들이 과거엔 어땠고, 그리고 미래에는 어떻게 흘러가는지 예상할 수 있고, 과거를 여러 가지 케이스를 다 그려보고, 이거를 잘 학습했는지 확인도 하고, 아직 자세히는 모르시더라도, 실제로 예측된 결과, 실제 정답은 이러한데 예측된 결과는 이렇게 나왔다. 이 차이도 그려보고 수많은 시각화가 마찬가지로 등장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가설 검정은 실제로 두 가지로 사용될 수 있었죠. 비즈니스 문제 이거를 의사결정할 때 잘 해결한 것인지 성능이 잘 나온 건지 두 번째는 결과를 해석할 때 그렇죠? 실제 결과를 통해서 이 결과가 나는 어떻게 의사결정해야 되는지 그런 얘기를 했었죠. 예. 이런 걸 포함한 성능을 검증하거나 비즈니스 문제 마지막으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했다. 그렇지 않다. 이런 거에 근거를 들 때도 결국에는 특정한 시각화가 필요할 겁니다. 이뿐 아니라 이 데이터 분석 이외에 분석 기획 그리고 성능 검정 그리고 이 앞단에 있는 뭐였죠? 문제 정의. 여기에도 시각화는 얼마든지 쓰일 수 있습니다. 내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런 그림입니다. 그래서 내가 분석을 어떻게 기획할 거냐? 이런 방향으로 할 겁니다. 그리고 성능은 우리의 문제에서 성능 검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건데 그 중에서 다음과 같은 성능 그래프를 확인해서 볼 겁니다. 마찬가지 시각화라는 건 쓰일 수 있습니다. 즉 데이터 시각화라는 건 단순히
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것 자체만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단계에서 얼마든지 쓰일 수 있는 기술은 간단하나 쓰일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넓은 방법론입니다. 그래서 데이터 분석 단계들 중에서 이 분석 단계들이 무엇인지 격파해 나가면서 데이터 시각화를 가장 나중에 배우는 이유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. 다 수동적인 절차라기보다 얼마든지 창의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다양하게 얼마든지 활용할 수가 있는 그런 도구입니다. 그래서 이 내용을 마지막에 배우는 것이고 마지막에 배우는 만큼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웠던 그리고 앞으로도 배울 수많은 내용에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아이디어적으로 창의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그런 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흔히 데이터 시각화라는 건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.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인간의 눈은 입력된 정보와 그게 뇌에 전달되고 그 전달된 뇌가 생각을 한 후에 그 정보의 의미를 파악하도록 자연스럽게 진화된 동물입니다. 곧 보시게 되겠지만 특별히 말이 별로 필요 없습니다. 아무 글자가 없더라도 그냥 그림만 보고도 사람은 그 정보의 의미를 파악하게 됩니다. 그 중에 인간의 감각은 대부분 시각에 의존하고 그 시각이 전체의 약 77%나 되기 때문에 단순히 눈으로 표현된 정보가 쉽게 그 정보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. 그런데 빅데이터 시대에선 단순히 눈으로만 데이터를 볼 수 있는 한계가 넘어섭니다. 한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. 너무 패턴이 복잡해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 수도 없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 한계를 넘어서서 추가적인 데이터 시각화가 필요하기도 하고 아니면 잘만 표현된 굉장히 차기적인 시각화는 빅데이터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표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. 그래서 데이터 시각화, 즉 시각화 분석은 빅데이터를 일일이 보지 않고 심플하게 창의적인 방식으로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는 과정 중에 바로 하나입니다. 그래서 데이터 시각화는 기술적으로 특별하게 이해하거나 배울 수 있는 게 제한적입니다. 단 그 기술이 어떻게 쓰이느냐 그거는 매우 창의적이면서 솔직히 데이터 분석 전체 뭐 딥러닝이고 기계학습 필요 없고 이것 하나만으로도 잘만 하면 거의 분석을 끝낼 수도 있습니다. 너무 창의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수업에서 수동적으로 파이썬, 컴퓨터, 기계를 사용해서 어떻게 그림을 그리는지를 배우겠지만 너무나 주경해서 가물이 강조해도 손해가 없습니다. 이 데이터 시각화 분석은 범위가 제한되어 있지가 않고 그 어떠한 단계, 어떠한 영역에서도 얼마든지 효과적,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다.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. 자, 그래서 데이터 시각화 분석은 총 4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첫 번째, 역사상 최고로 손꼽히는 데이터 시각화. 예제를 보면서 실제 우리가 무엇을 배우게 되는지, 시각화란 이런 거구나. 이런 식으로 표현을 통해서 얼마나 사람한테 정보를 쉽게 잘 전달할 수 있을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 요즘에 와서 데이터를 인텔리전트하게 굉장히 창의적, 응용적으로 시각화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사례를 살펴볼 것이고요. 그리고 통계적으로 수치로 표현하는 것들이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, 어떤 한계가 있는지 그것도 확인을 해보면서 우리가 그 한계를 반드시 염두에 두고 시각화도 만능은 아니다. 만병통치약은 아니다. 하지만 이걸 잘 쓰게 되면 얼마든지 효과적이고 좋은 데이터 분석 수단이 될 수 있구나. 정보를 전달하고 인사이트를 추출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겠구나. 그런 걸 확인하면서 우리는 어떤 시각화 종류,
데이터를 사용해서 그림을 그린다는 건 주로 어떤 종류를 그릴 수 있는지, 종류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이렇게 내용을 확인해 보면서 데이터 시각화 분석 내용을 다 마치게 될 겁니다.